아저씨, 저 사람은 아까 그 서류를 바꿨어요.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고 장태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김상무가 태연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애가 뭘 잘못 본 겁니다. 아이들 상상력이. 도연은 울음을 삼키며 다시 외쳤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화분 뒤에서 봉투 바꿨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장태호는 어김없이 라디오를 켭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어진 지 오래였죠.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에서 이미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동백아가씨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면 장태호는 항상 같은 말을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약속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테오실업이라는 중견기업을 일구어온 지 40년, 그 중에서도 90년대 외환위기를 버텨낸 것이 그의 가장 큰 자랑이었죠. 당시 수많은 대기업들이 쓰러져 갔지만 테오실업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장태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봅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죠.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를 받던 날 공장 기계를 하나둘 팔아가며 직원들 월급을 챙기던 날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한 명도 내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시간들. 직원들 믿고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사람을 지켜야지. 장태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사람을 먼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계는 다시 살 수 있어도 한 번 떠난 사람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회사 현관 로비에는 지금도 근면성실이라고 쓰인 낡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액자 테두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죠.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장태호는 회사를 처음 시작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장 한켠에 그 액자를 걸며 다짐했던 그 마음을요. 직원들 사이에서 장태호는 월급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명절 보너스도 빠뜨리지 않았고 직원 결혼식에는 꼭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죠. 자녀 입학식이 있는 직원에게는 가족이 우선이야 하며 일찍 퇴근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회장을 모르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장태호 곁에는 25년을 함께한 김상무가 있었습니다. 올해 63세인 김상무는 재무이사 겸 회장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외환위기 때도 함께 버텼고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밤을 새워 장부를 맞춰온 사람이었습니다. 김상무와의 첫 만남은 2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김상무는 다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상태였죠. 장태호는 그런 김상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우리 회사는 작지만 사람만큼은 소중히 여깁니다. 그 한마디에 김상무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김상무는 장태호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었죠. 골프도 같이 치고 경조사도 대신 챙기고 회장 건강검진 날짜까지 기억해서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무야, 내가 널 믿는 건 내 자식 믿는 거랑 똑같다. 장태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김상무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장님 없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갔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오가는 사무실 분위기는 언제나 화기애애했습니다. 장태호는 김상무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했죠. 김상무의 자녀 대학 등록금도 몰래 지원해 주었고 김상무 어머니 병원비도 챙겨 주었습니다. 김상무 역시 회장의 건강을 자신의 일처럼 챙겼죠.
한편 시내 롯데호텔 로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1살 소년 이도현은 아버지가 하는 호텔 주차 및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따라왔다가 어느새 손님들 심부름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후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친 후로는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어서 호텔 주차 관리 일을 하게 되었죠. 그나마 안정적인 일이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도연은 스스로 착한 심부름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척척 해내면서 용돈을 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심부름비로 1,000원, 2,000원씩 받았지만 점점 도연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도연은 손이 빠르고 눈치가 좋았습니다. 어떤 손님이 급한 사람인지, 어떤 손님이 여유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챘죠. 급한 손님에게는 빨리 일 처리를 해주고 여유 있는 손님에게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도연을 본 호텔 직원들도 귀여워했죠. 호텔 로비를 돌아다니며 심부름을 하는 도연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른들은 다 바빠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것 같아. 도연은 어른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진짜 바쁜 사람이고 누가 바쁜 척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진짜 바쁜 사람들은 말이 없고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반대로 바쁜 척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어필했죠. 그런 도연의 눈에 오늘 호텔에 온 두 어른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이죠. 호텔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과 단체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90년대 단체 관광버스에서나 볼 법한 형광조끼를 입은 가이드가 큰 소리로 외쳤죠. 자자, 단체 사진 찍고 나서 뒤로 한 발씩 물러서세요. 그 소란스러운 틈에서 도연은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으로부터 심부름을 부탁받았습니다. 야, 꼬마. 12층 귀빈 라운지로 이 봉투 좀 갖다 줘. 그 직원이 건넨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겉면에는 테오시럽이라는 회사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도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가 도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뒤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신사가 서 있었죠. 바로 김상무였습니다. 얘야, 너 그거 어디로 가니? 12층이요. 김상무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잠깐만 봉투 겉에 이름 확인하고 가자. 혹시 잘못 전달되면 안 되잖아. 김상무는 아주 자연스럽게 도연을 로비 화분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 시선에서 살짝 벗어난 조용한 공간이었죠. 김상무는 도연에게서 봉투를 받아들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색깔, 똑같은 두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김상무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어요. 마치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 능숙하게 두 봉투를 바꿔치기 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과정에서 김상무가 계속 웃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얘야, 이건 삼촌이 직접 갖다 줄게. 넌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어.
김상무는 도연에게 바뀐 봉투를 돌려주며 5,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그 돈을 받으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상해. 방금 분명히 바꿨는데? 도연은 봉투를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도연아, 세상에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있어. 그른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것도 그른 일이야.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어른의 일에 끼어들어도 될까요? 하지만 자신이 본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결국 도연은 용기를 내어 로비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할아버지가 김상무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로 장태호였죠. 아저씨, 저 사람은 아까 그 서류를 바꿨어요. 도연의 외침에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뭐라고? 김상무가 바로 따라왔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회장님, 애가 뭘 잘못 본 겁니다. 아시잖아요. 애들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도연은 울음을 삼키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화분 뒤에서 봉투 바꿨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장태호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 하나 말에 25년을 의심하라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맑고 순수한 아이의 눈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태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김상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계약인데 이런 소동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태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이었거든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죠. 하지만 도연의 말을 그냥 넘기기에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상무야, 잠깐만 기다려. 장태호는 호텔 직원을 불렀습니다. 혹시 로비 화분 뒤쪽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할 수 있나요? 호텔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정보 보안 규정상 장태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정? 나도 90년대 회사 지킬 때 규정은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 순간 김상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연은 그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호텔 측에서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 바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잠시 안전한 곳에 있게 해주세요. 도연은 호텔 직원 대기실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늘 말해요. 너희는 몰라도 돼. 하지만 내가 본 건 내가 책임져야 해. 장태호와 김상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장태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장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2층 귀빈 라운지 문 앞에서 장태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상무야, 너는 나랑 같이 들어가자. 예, 회장님.
김상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태호는 김상무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의 변화는 숨길 수 없었죠. 한편 아래층에서는 도연이 호텔 직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태호가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저 아이 잠깐 데리고 있어 주세요.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비서가 호텔 측과 이야기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 호텔 총지배인이 김상무님하고 오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장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교묘했거든요. 도연은 대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무언가가 기억났습니다. 화분 뒤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떨어졌는데 도연은 몰래 대기실을 빠져나와 로비 화분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화분 뒤편 구석진 곳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죠. 호텔 직원들이 쓰는 출입 기록 백업용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어요. 도연아, 세상은 증거가 있어야 어른들이 움직여. 도연은 USB를 주어서 장태호의 비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아까 그 사람이 바꿀 때 떨어뜨렸어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화분 뒤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12층에서는 중요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해외 자본과 연결된 투자회사였어요. 장태호 회사의 핵심 기술을 담보로 한 대규모 대출 및 지분 계약이었죠. 장태호가 봉투를 내밀려는 순간 김상무가 재빠르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무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는 순간 장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류 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던 조건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분이 과도하게 넘어가고 담보 조항이 너무 불리했어요. 장태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회사 뼈대를 뽑아가는 계약이야.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상대방 앞에서 내분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투자회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조건이 꽤 괜찮죠? 장태호는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 계약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투자회사 측이 싸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류라고요? 회장님, 이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내일이면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김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장태호를 압박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물러서면 회사 신용도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장태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타격을 받아라. 대신 내가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장태호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세계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의심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거죠.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가장 위험한 전장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투자회사 대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투자회사 사람들이 나간 후 라운지에는 장태호와 김상무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상무야. 예, 회장님. 이 서류, 내가 검토한 것과 다른데? 김상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 그게 변호사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급한 일이라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장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25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나? 김상무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계약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잖아요. 하지만 장태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김상무의 말투에서, 표정에서, 모든 것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비서는 장태호를 따로 불러내어 USB를 보여주었어요. 도연이가 화분 뒤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출입 기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장태호는 USB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봅시다.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호텔 출입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무의 아이디로 서류 보관함에 여러 번 접근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로그는 삭제된 흔적까지 보였어요. 장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태호는 혼자서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에 대지는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USB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김상무가 서류 보관함에 접근한 흔적, 그리고 삭제된 로그들. 하지만 장태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장태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외환위기 때 공장 기계를 팔아가며 직원들 월급을 맞춰주던 그때 김상무도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장부를 정리했었죠. 직원들 결혼식 때 축의금 봉투를 두툼하게 넣어주던 일 김상무가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던 모습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늙어서 눈이 흐려진 건가?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순수한 눈빛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비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USB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요. 비서가 내민 자료를 보는 순간 장태호의 손에서 소주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로그가 일부 삭제된 흔적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전문적인 수법이에요. 장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편 김상무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회장은 아직 의심만 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의심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마무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김상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죠. 다음 날 아침 장태호는 김상무를 불렀습니다. 회사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상무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어제 봉투 바꿨지? 김상무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웃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아직도 그의 말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장태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대답하죠. 네, 바꿨습니다. 장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듣기 전까지는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왜? 김상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이 세상을 너무 순하게 보셔서요.
25년 동안 제가 장부 맞추고 구멍 막고 회장님 체면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뭡니까? 고생했다 한마디뿐이에요. 장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상무를 바라봤습니다. 상무야,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형제처럼 지냈잖아. 김상무가 비웃듯 웃었어요. 형제요? 회장님, 진짜 형제였다면 회사 지분 하나라도 주셨을 텐데요.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아야 하는 거였나요? 그때 김상무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투자회사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넘기고 그 대가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비밀 계좌도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회사에서 임원 자리도 약속받았어요. 회장님, 솔직히 태오실업은 이미 늙은 회사입니다. 이제 제 몫을 챙길 때가 됐어요. 장태호는 쓰러질 듯 휘청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순간 장태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투자회사 측에서 언론에 태오실업 부도서를 흘렸어요. 뭐라고?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장태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상무는 그런 장태호를 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회장님, 이미 늦었어요. 저 없으면 회사 못 굴리실 거예요. 모든 핵심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어제 그 아이가 절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USB를 훔쳤다고 누군가 신고했어요. 장태호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한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다니 이건 너무했어요. 누가 신고했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태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김상무의 짓이라는 걸 말이죠. 김상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장태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운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진실을 말한 아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 하지만 장태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그 순수한 아이는 보호받아야 했거든요. 김상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태호는 곧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진실을 말한 아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장태호는 보안실에서 울고 있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어른들의 더러운 게임에 휘말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아? 장태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연은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채 고개를 들었어요.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 그 아저씨가 바꿨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장태호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할아버지가 믿는다. 그 한마디에 도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른에게서 처음 듣는 믿는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장태호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손 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상태라서. 신고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호텔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록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장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이 장태호는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USB 원본 복제하고 로그 복구 가능한 전문가 불러. 그리고 우리 회사 옛날 감사팀장 있지? 외환위기 때 내 옆에서 지켰던 박 팀장 말이야. 그분부터 찾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태호는 자신의 약점을 깨달았어요. 사람을 믿는 게 강점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때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다만 믿음은 지켜야 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도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무서웠지만 할아버지 아저씨가 나 믿어줬어. 전화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아, 잘했다. 무서웠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 아빠가 자랑스럽다. 치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본 게 맞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는 거였어요. 한편 김상무는 투자회사 사람들과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가도 폭락했고 은행 대출 회수도 시작됐어요. 투자회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회사 인수 절차를 밟으면 되겠군요. 김상무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핵심 기술 자료는 모두 복사해서 준비해뒀습니다. 장태호 없이도 사업은 충분히 굴러갑니다. 하지만 김상무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장태호가 단순히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장태호는 도연과 함께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벽에는 90년대 느낌의 낡은 메뉴판과 추가밥 무료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도연아, 너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회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도연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다 자기 편만 챙기는 줄 알았어요. 장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한때 그랬어.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확인은 안 했거든. 믿음은 공짜가 아니야. 지켜나가는 거야.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감사 팀장님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지? 김상무님이 삭제했다고 생각한 로그들이 실제로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김상무님 외에도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지? 재무부 차장 이 씨입니다. 그 사람도 투자회사와 내통하고 있었어요. 장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배신하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박감사 팀장님이 비밀리에 조사해 보니 김상무님이 이런 일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작은 계약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장태호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 최근 몇 년간 회사 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는지, 왜 몇몇 중요한 계약이 틀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상무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장태호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태호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싸울 거야. 진실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 말에는 지난 40년간 회사를 지켜온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상무는 장태호를 너무 얕봤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장태호의 각오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가 한 노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그 힘으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며칠 후 장태호는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김상무를 비롯해 투자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과 은행 담당자들까지 몰려들었거든요. 김상무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주가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회사를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이사회에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장태호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현실을 보자고? 좋습니다. 그럼 진짜 현실을 다 같이 봅시다. 장태호가 손짓하자 비서가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현실? 25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회사를 팔아먹는 게 현실입니까? 첫 번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USB 복구 자료였어요. 호텔 출입 기록, 보관함 접근 로그, 그리고 삭제된 데이터들이 모두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장태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두 번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영상이었어요. 호텔 로비의 사각지대라고 여겨졌던 화분 뒤 장면이었는데 실제로는 거울 장식의 반사면 때문에 다른 각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모든 것이 잡혀 있었거든요. 영상 속에서 김상무는 명확하게 봉투를 바꿔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내가 본 게 정말 맞았어. 김상무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버텼습니다. 이것도 편집한 거 아닙니까? 요즘 기술이 좋아서. 장태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편집이라고? 그럼 내가 법정에서 직접 해명해라.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상무와 투자회사, 그리고 내부 협조자들 사이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박감사 팀장이 비밀리에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녹음에서 김상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회장은 너무 순진해요. 애 하나 말에 흔들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회사 인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투자회사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태호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내 회사는 숫자로만 굴러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땀으로 굴러왔어요. 그리고 장태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신한 건 김상무 혼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차장과 투자회사 사이의 은밀한 거래 내용이었어요. 차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장태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도 끝이야. 회사를 배신한 죄는 무겁다. 김상무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 없으면 회사 못 굴리실 거예요. 제가 모든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요. 장태호는 낮게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 사람들을 다시 불렀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퇴했던 박감사 팀장을 비롯해 외환위기를 함께 버틴 옛 임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90년대 작업복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감사 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자. 김상무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장태호가 한 발 앞서 있었던 거예요. 투자회사 대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진행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태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방적이라고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저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사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김상무 편에 서는 듯 했지만 이제는 장태호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김상무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그 애 때문에, 그 애만 아니었으면. 장태호가 벌떡 일어나 김상무 앞에 섰습니다. 그 아이는 영웅이야. 한 아이의 용기가 어른들의 더러운 거래를 막아낸 거라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11살 아이가 거대한 음모를 막아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들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틀렸을 때 아이도 말할 수 있구나. 김상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태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짜 끝은 법정에서 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장태호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 고마워. 도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거든요. 김상무와 내부 협조자들이 회의실을 나간 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장태호는 아직 방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투자회사 측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표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 준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시장에는 부정적인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장태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정당하게 해결합시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투자회사 사람들이 나간 후 이사들이 하나둘 장태호에게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장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장태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힘의 흐름에 따라 쉽게 편을 바꾸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상무는 횡령,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무부 차장도 공범으로 함께 잡혔어요. 투자회사와 결탁한 다른 임원들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처음엔 태호 실업 부도서를 크게 보도하더니 이제는 70대 회장의 극적 반전이라며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태호는 언론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이었죠. 박감사 팀장이 장태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상무의 배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작은 계약들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써왔어요. 얼마나 큰 손실이었지? 대략 1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상무가 워낙 교묘하게 했어서 표면화되지 않았어요. 장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회장님, 그래도 회사 기반은 튼튼합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 것이고
오래된 직원들의 노하우도 살아있어요. 박감사 팀장의 말에 장태호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한편 도연은 학교에서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용기 있는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무서지 않았어? 무서웠어. 하지만 거짓말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어. 도연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해도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준 보람이 있었거든요. 장태호는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사무실에서였어요. 도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도연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많네요. 그래, 이 사람들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도 내 덕분이야. 장태호는 도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이야. 내처럼 용기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줄래?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대신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세요. 그 말에 장태고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그럼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자. 도연 장학회라고 하면 어때? 도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부끄러워요. 그냥 용기 장학회라고 하면 안 될까요? 장태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상무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장 회장이 너무 안일하게 경영해서 위기에 빠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흘러간 돈, 투자회사와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회사 기밀을 넘긴 사실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25년간 피해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이런 배신을 계획했다는 것입니까? 김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연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어린 나이에 법정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의 증언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몇 번 반박하려 했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장태호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할아버지, 저는 그냥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장태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복잡한 계산이나 전략이 아니라 그냥 본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법정을 나서면서 장태호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과 확인을 동시에 하는 경영을 하겠다고 말이죠. 사람을 믿되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한 아이의 순수한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상무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투자회사와 결탁한 임원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어요. 언론은 처음엔 부도서를 떠들더니 이제는 70대 회장의 화려한 반격이라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태호에게는 승리감보다 공허함이 더 컸어요. 25년의 동고동락이 배신이라는 한 단어로 끝나버린 현실이 매일 새벽 라디오보다 더 크게 울렸거든요. 그렇지만 장태호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해준 도연에게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장태호는 도연을 따뜻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벽에는 90년대 느낌의 낡은 메뉴판과 추가밥 무료라는 문구가 여전히 붙어 있었어요. 도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회사는 정말 뼈까지 빼앗겼을 거야. 도연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른들이 다 자기 편만 챙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장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한때 그랬어.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확인은 안 했거든. 이제 알았어. 믿음은 공짜가 아니야.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거더라. 그리고 장태호는 도연 아버지에게도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도연이 아버님, 아드님이 공부든 기술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도연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회장님,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한 게 아니에요. 도연이가 보여준 용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니까요. 몇 주 후 태호 실험 로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면성실이라고 쓰인 낡은 액자 옆에 새로운 문구가 걸린 거예요. 믿음은 확인으로 지키고 진실은 약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직원들은 새로운 문구를 보며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장태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은 방과 후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용기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옳은 일을 하려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가끔 도연은 회장실 앞을 지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평생 나 자신을 못 믿고 살았을 거야.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은 단순했다는 걸 배웠거든요. 한편 장태호는 회사 경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서로를 견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믿되 의심하고 의심하되 믿는 방식이었죠. 박감사 팀장이 복귀해서 새로운 감사 시스템을 구축했고 젊은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장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투명한 회사가 결국 오래가는 회사야. 어느 날 도연이 장태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반에 전학생이 왔는데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장태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말해주고 싶어요. 거짓말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그럼 말해줘. 하지만 상처 주지 말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말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거든요. 몇 달 후 태호 실업의 주가가 원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거래처들도 다시 믿음을 보내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약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태호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직원이 와서 말한 거예요. 회장님, 저희 부서에서 잘못된 일을 발견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요. 그 직원은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고 정직하게 신고한 거였어요. 고마워. 앞으로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장태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시스템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장태호는 새벽마다 라디오를 켜며 예전과는 다른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약속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약속은 지킬 때
비로소 사람다운 거야. 어느 일요일 오후 장태호는 도연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내게 배운 게 참 많아. 저도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른이 되어도 계속 배우는 거구나 하고요. 장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서류는 바뀔 수 있었지만 한 아이의 진실만큼은 바뀌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진실이 한 노인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웠다고 말이죠. 도연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잃지 말고. 네, 할아버지.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76세 노인과 11살 소년, 나이는 많이 차이 났지만 서로에게서 배운 것들로 더욱 단단해진 사이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을 지키려는 마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드는 큰 변화처럼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